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을 두고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또 내년 3월 8일로 전당대회를 확정한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참 올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안팎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3월 8일로 개최하기로 의결을 하고 가닥을 잡은 상황인데요. 결선 투표제 그리고 당원 투표 100% 등 조금 새로운 형식의 전당대회 룰 개정을 통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물들도 좀 가닥이 잡혔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뭐 아직까지 누가 출마하겠다는 그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경선과 관련된 룰이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과거 70% 당원 30% 여론조사를 이제 100% 당원들만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선 투표제는 그동안 없었었거든요. 결선 투표제의 기억으로는 97년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시에 이해창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보수정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라는 걸 거의 기억하기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 투표를 한 사람이 이제 당선되는 건데 결선 투표제를 이제 도입했다는 게 이제 새로운 아주 그 규칙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뭐 무엇을 위한 결선 투표냐라는 것에 대한 정책 해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이라는 주자들이 분열됐을 때 이 표가 분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 결선 투표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거죠. 더 이상 뭐 룰 개정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단계는 이제 지났고, 이제 아마 곧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뭐 내정됐다고 하니까 네. 선관위원도 아마 이제 추천을 받고 하게 되면은 아마 연초서부터는 본격적인 3월 8일이라고 한다면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보니까 한 두 달 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연초서부터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치열하게 격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을 남겨두고 다시금 이 경선을 벌이는 과정, 이게 엄청 오랜만에 도입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할지 안 할지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큰 변수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당심의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다, 뭐 그런 평가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명 전에 컷오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마한다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비윤 후보가, 이른바 비윤, 우리가 친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윤 후보가 1위나 2위를 했을 때 이제 친윤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 단일화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1, 2위가 비윤, 친윤 이렇게 됐을 때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1위를 만약에 비윤이 했다, 비윤 후보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 이제 그 1, 2위에 오르지 않았던 친윤 후보들이 표를 몰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치 게임에 대한 룰은 원래는 사실 선거를 상당히 많이 앞두고 바꿔야지 이제 그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니까, 네. 이제 좀 공평한 무지의 배일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번에 아무튼간에 뭐 이제 당신 100% 반영하고 또 결선 투표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특별하게 특정 그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낳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결선 투표는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 네. 참 여러모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3월 8일 개최로 의결을 했고요. 선거관리위원장에는 4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이 위촉된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분은 더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짜 28일 과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말지 분분한 상황 속에서 일단 광주로 민생 행보 보이겠다 일정을 공개했거든요. 안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3번의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환 그리고 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이 표결이 어떻게 될까? 노웅래 네. 의원 지금 이제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최종적으로 과연 정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냐라는 이 3가지 변곡점의 첫 번째 이제 소환에 대한 문제인데 네. 뭐 이거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면에서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일지도 몰라요. 근데 뭐 기류는 뭐 소환하지 응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뭐 김의겸 대변인은 유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야당 대표가 소환된 거 유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잘 아시다 2019년도 4월달에 당시 황교안 대표가 야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본인이 자진 출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론 2020년도에 이제 무더기로 여야 의원이 28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뭐 소환이라는 것도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게 뭐 소환됐다고 해서 죄를 진 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2003년도 12월 달에 당시 그때는 이제 총재는 아니었지만 노무현 후보랑 같이 경쟁을 했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차떼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2003년도 12월 15일 날 본인이 직접 출두를 했어요. 검찰에 가서 출석을 해서.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건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불법 대선 자금을 제가 지시했다 그랬어요. 검찰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불법 대선 자금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공모했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해창 전 총재는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정말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이 없다고 한다면 소환에 임해서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내봐라. 증거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는 검찰에 의한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환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바깥에서 뭐 예를 들어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얘기했을 때 올 수 있는 그 설득력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소환에 임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묘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 나가는 거로 얘기해놓고 벼랑감 뭐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당내 기류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할 얘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금 성남 FC 의혹, FC 후원금 의혹 사건 때문에 이제 소환장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지난해 경찰서에서 무혐의, 혐의 없음을 해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불송치 결정 내리고 이제 보통 사건 같으면 혐의가 없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은 검찰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또 들춰보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워낙 얘기가 많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정말로 경찰이 혐의 없다고 종결을 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만약에 검찰이 일부러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조작해가지고 말이죠. 야당을 파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저 같으면 가서 이렇게 경찰이 이미 끝낸 사건을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냐고 전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점이 다르니까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성남 FC에 후원한 게 공익을 위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익을 위한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어느 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래서 야당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다시 여러 가지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당당하게 그야말로 왜 경찰이 혐의 없다고 했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느냐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히려 네. 네. 그 두 가지의 저 함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당시에 혐의가 없다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 때 혐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 그 친정부 성향에 보였었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오히려 소환에 임하지 않는다는 게 그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는 거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 성남의 그 인사가 지금 불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 두산 쪽도 이제 불구속 기소. 그 공소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정진상 전 실장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모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서는 안 된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3년도 12월 달에 왜 이해찬 전 총재가 가서 이건 내가 불법 자금, 대선 자금 내가 공모에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이 결국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당시 2003년 차태기 그 유명한 안대희 중수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만 이걸 피해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여당에서는 도피 투어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고 이걸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크게 민심이 나름대로 요동칠 수도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그 나름대로 비판이 나오냐면 결국은 방탄이구나. 아마 저는 이번 올해 그 정치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가? 날마다 나오는 거지. 이제 우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개면에 오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날마다 나오는 게 검찰 출두, 방탄,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예산 심의. 그래서 예산 심의는 어떻게 돼서 20일 동안 질질 끌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끊었고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취임 100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민생과 민주를 축으로 해서 변화의 씨앗을 뿌리겠다. 이게 지금 변화의 씨앗인가요? 그것에 맞춰서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그분도 정치적으로 이런 결기라든지 이런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거의 광주 일정까지 했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그게 과연 최상의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의견은 분분한 상황에서 일단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쪽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서 김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짚어주셨지만 체포를 하려고 해도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또 가결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테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도 나오고 검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또 제1야당 대표인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할 일을 청구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영장 청구를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 검찰은 어쨌든 후원금을 조건으로 해서 그 얘기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은.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그리고 이제 성남시의 당시 전략 추진 팀장이었던 김모 씨란 분
이분들의 공소장에 이제 공모관계를 적시했단 말이에요.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대로 검찰은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꼭 후원금을 조건으로 해서 특혜 준 것인가 아니면 이 후원금을 받은 게 성남 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검찰의 몫이 아니죠. 검찰은 지금 뭐 사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은 제3자에게 준 거다. 성남 FC에게 후원금을 주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인데 글쎄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최소한도 체포 영장은 동의안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야지 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도저도 이제 안 된다면은 임시국회 또 이제 1월 7일인가 8일 날 끝나고 또 임시국회 또 연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로서는 인신을 구금하기 어렵죠.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니 영장 청구에 소용이 없죠. 일단은 뭐 영장 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중에 가서 지난번에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불구속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의 경우 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이 사안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일대 일이거든요. 근데 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저는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도 할 얘기가 있는 거니까 이걸 당 전체가 검찰과 어떤 대치를 이루는 이런 모양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도 제1야당 대표니까 전혀 뭐 나무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이거를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맞서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명백하게 입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횡성에서 군용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의 한 야산에 공군 8전투 비행단 소속 KA-1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다행히 추락 직전에 자력으로 탈출했고 현재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추락 지점 일대에 대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당장 28일에 과연 소환에 불응할지 지켜보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16명의 검사 명단이 공개됐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글쎄요, 그게 과연 법치국가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실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왜 공개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 검찰이라는 거를 좌표를 찍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분노하게끔 만드는 거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게 과연 민생하고 민주하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것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참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게 정치한 과정인데 오히려 비정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치 퇴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당하다고 하면은 검찰 소환에 응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도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이 소환했다고 해서 그 명단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을 위한 결집을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그런 굉장히 잘못된 오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개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좀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저는 상식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제 야당은 공정하지 않다. 정권이 바뀌어서 탄압하는 거다, 보복하는 거다 이런 이제 논리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보편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치 검찰이니까 공개를 함으로써 뭔가 압박을 가하자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모르죠. 그게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네. 검찰이 이제 기소 사실 이런 것들은 공표하면서 왜 검사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되냐라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이 그런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야당의 말이 맞지만 검사 이름을 공개해 가지고 검사들이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한다? 그건 저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나름대로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도 사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검사의 나름대로 양심과 원칙이 있을 거예요. 법리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고 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전혀 없이 탄압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점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검사의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로 몰고 간다면 그건 온당하지 않죠. 같은 얘기입니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거 전 일리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대표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다른 여러 가지 이 편법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하라 이게 원칙대로. 근데 왜 검찰의 이름을 공개하냐.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 이름을 공개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변호인을 이제 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잘못된 수사다라고 밝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말씀 따나 어둡고 긴 겨울이 될지 모르겠으나 검사 이름을 공개한다? 다 떠나서 설령 검찰의 수사가 너무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검찰의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오히려 논점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좀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논점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 여야 내부적인 상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는 이른바 올해 만료가 되는 일몰 법안들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추가 근로제 문제죠. 네. 예를 들어서 50인까지 이제 지금 추가 근로제를 적용하고 30인 이하는 뭐 당연히 예외인데 이제 그 30인 이하에도 추가 근로제를 폐지한다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영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이제 작업장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아마 해결할 거냐 문제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 그 쪽에 소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아마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소위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 상임위 전체회의 그러고 나서 이제 법사위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좀 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여야가 충분하게 저기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이보다 이제 안전운임제 문제가 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네.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동안 이제 화물연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이제 아예 예를 들어서 안전운임제를 이 김에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제 여당인 거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아직 3년 유예시하자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야가 이제 예산안 이제 통과된 상태니까 법안 심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정말 꼭 좀 국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중요한 시간에 다 허송세월 보내고 그 막판에 가가지고 이 중요한 법안을 그냥 후다닥 또 안 되면 처려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그렇지 않나요? 20일 동안 공전하면서 이 문제 관련된 부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추가 근로제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같은 부분 속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왜 여러 정치 집단 조직이라든지 했을 때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으로 좀 조사돼 있거든요. 신뢰도가 10%밖에 안 돼요.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명예를 좀 찢기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국민들의 마음
지지를 얻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연장을 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 연장한 이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큰 화제가 이어졌던 화물연대가 주장했던 안전 운임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 저기 송일종 네. 정책의장 얘기가 이름부터 고쳐야 된다. 네.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뭐 좋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일 때 정부 여당에서 안전운임제 연장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그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하니까 그걸 아예 걷어들인 거거든요. 저는 그 조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왜 그걸 약속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 연장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때 얘기한 건 뭐가 되냐고요. 말하자면 글쎄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합의를 했는데 어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여당 여권도 이제 합의를 해주고 받아들였는데 화물연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군기작용을 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그 절차도 복잡하기도 하고 차주냐 사업주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여당이 일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좀 포용하는 쪽에서 논의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대응을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긴 한데 화물연대대로 주장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무조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또 다시 이제 이게 28일 날 또 통과가 안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추가 근로제 얘기는 아까 김 교수님 말처럼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 여당 얘기가 근데 일도 있어요. 갑자기 그 8시간 못하게 하면 이 추가 근로 안 하게 하면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안전운임제 문제는 조금 더 여당도 포용을 발휘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기존의 틀 그대로라면 연장에 대해 좀 회의적인 시각을 밝히면서 다시금 또 그 앞날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좀 합의 이뤄내길 바라면서 지지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1.2%고요. 부정평가 56.6% 각각 나타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40%대 진입한 이후에 41%대 2주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뭐 여론이라는 거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있는데 11월 셋째 주서부터 지금 12월 셋째 주까지 한 달 동안의 추세를 보면 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뭐 리얼미터 조사만 꼭 여론조사는 아니니까 다른 조사에서는 여전히 이제 30%대를 유지하지만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수치가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게 조금씩 이제 그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상승을 이끌어간 세력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20대에서 굉장히 낮았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지지난주는 무려 20대에서는 뭐 10%대 이상으로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후로 가파르게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3대 개혁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금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라고 할 때 이게 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미래 담론을 제시를 했다라는 게 가장 그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쭉 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원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애석하게도 여의도 정치 혐오에 대한 국민들이 여의도는 날마다 싸움만 하는데 그런 행정은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지난주하고 뭐 0.1% 높았다는 거는 그 높아진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인데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네. 내가 여기서 주는 함의는 뭐냐면 저는 민주당한테 주는 함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자기네 대해서 탄압하고 정치 보복하는데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는 올라가죠? 여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도가 답보 상태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떨어지죠? 그렇게 여당이 정치 보복하는데도 이 말은 뭐냐면 여당에 대한 야당의 지금 내세우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당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투쟁할 것 말고도 민생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여의도 정치 혐오에 대한 반사 이익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30 세대에게 미래지향적인 담론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민주당에 대한 반향이 불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그 화물연대 네. 파업에 대한 대처,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대로 원칙에 근거한 거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역시 미래 비전의 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정치가 어쨌든 자꾸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 보복이다 아니다. 물론 잘못된 건 밝히고 수사가 잘 안 됐으면 진상 규명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이게 우리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산도 보세요. 예산도 지금 마지막에 그거 하나 하느라고 그렇게 난리 떨었냐고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 통과된 다음에 가장 최장기간이라는 오명을 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절실한 문제들이잖아요. 이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그 정도 얘기인데 오른단 말이죠. 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뭐 대응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당 내부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중요하죠. 근데 역시 국민들이 뭘 바라는 걸 봐야 돼요. 전당대회는 당내 행사인데 지금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이제 3월 8일까지 계속 전당대회 얘기할 거고. 야당은 계속 이재명 리스크 얘기할 거고. 야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대안 정당. 우리가 보통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당은 수권 정당, 대안 정당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을 받아올 정당의 수권 정당이란 말이에요. 대안 정당은 지금 여권이 대안을 제시 못하니까 야당이 대신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알터너티브를 제시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당은 맨날 이재명 대표에 묶여 있고, 야당이 민주당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어제 보도 보니까 반성과 혁신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름을 민주당의 길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너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당이 몰입돼 있는 것,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 대안을 내세우면서 한편 또 뭐 검찰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 당력을 당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이 쏟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여권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몇 개 근거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약간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 아니냐고요. 그 미래 비전, 미래 대안, 개혁. 이걸 민주당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개혁하면 원래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이 이걸 못하냐고요. 이제 그 말씀 민주당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40% 초반에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앞으로의 추세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변수로 거론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신년 개각, 신년 메시지, 또 신년 특별 사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심사위원회 이 사면안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28일 자정 0시에 사면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일단 법무부 안을 보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권 사면입니다. 여기서 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고도의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돼서 복권 없는 사면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사면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괜찮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권이 됐나요? 사면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럼 그때는 왜 복권을 안 시켰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예우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복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는 각자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으나 다만 제가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왕 하려면 다 통 큰 사면 복권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나름대로
결단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사면의 복권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를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달라질 수가 있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냥 그대로 복권 없는 사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짧게 당부의 말씀. 저도 한마디. 지금 뭐 양쪽에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횡령 뇌물인데 뭐 사면한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론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김경수 전 지사하고 너무 똑같이 비교할 게 아니라 저는 여당도 여권도 사면하려면 복권 해줘라. 그래야 통합 화합되는 거 아니죠? 똑같은 얘기에 왜 굳이 복권 안 해서 자꾸 이거 무슨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게 하느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특임 교수, 김영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